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지산의 길 해설 이현조입니다. 오늘은 지산의 길 두 번째 답사 해설입니다. 지산의 길 이번 답사는 지산선생 생가터를 시작으로 추양사와 인지제까지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해설은 지산 김복한 선생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산 선생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선생의 가계를 앞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산 선생의 가계를 이해하려면 선원 김상용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원 김상용은 1561년에 태어나 1637년에 사망했습니다. 자는 경택이며 호는 선원 또는 풍계입니다. 본관은 안동입니다. 아버지는 돈용보도정 김극효, 어머니는 좌의정을 지낸 정유길의 딸입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관직을 하였으나 크게 현달하지는 못했고요. 김상용대에 이르러 그 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고 탄탄한 관료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안동 김씨 경파가 독자적인 문중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들을 일러 장동 김씨라고 칭하는데 서울 장의동이 그들의 새거지였던 까닭에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도 가원이라고 칭하는 안동 김씨는 바로 이 장동 김씨를 지칭합니다. 김상용이 살던 시기는 조선 왕조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밖으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새롭게 적응하고 동시에 안으로는 피폐해진 민생과 요동치는 전국을 수습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는 선조부터 인조까지 조정에서 관료로 활동하면서 언론, 외교, 지방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서인 관료로서 정치적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그의 관료 생활은 비교적 평탄한 편이었습니다. 김상용이 후대에 이름을 남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의 순절했던 일 때문입니다. 김상용은 왕실 사람들을 모시고 피난을 떠난 강화도에서 성이 함락되자 도망가지 않고 폭약더미 위에 불을 붙인 뒤 그 위에 올라가 자결하였습니다. 이 일로 그는 그의 동생이자 척화 대신으로 알려진
김상헌과 더불어 조선 후기 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집안인 안동 김문은 서울을 기반으로 서인 노론 계열의 유력 가문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나날이 번창하여 19세기 세도 가문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안동 김문이 가진 정치적 명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 사상을 살펴보면 오랑캐인 만주족이 세운 나라인 청나라는 한족 정권인 명나라를 중원에서 밀어냈고 조선에까지 그 여파가 미쳐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화의 정통성이 명나라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무력으로 명나라를 밀어낸 청나라를 야만시하였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오랑캐에게 패배한 병자년의 전쟁은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내내 청나라에 복수하고 중화를 조선에 구현하겠다는 존주의리 혹은 조선 중화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효종이 즉위하고 송시열 등과 더불어 북벌을 꾀하여 청과 전쟁을 하여 중원을 수복하는 데 앞장서려 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은 조선 후기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에 앞서 전쟁 중에 죽음으로써 청나라에 대한 불복종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중화 이념을 조선에 구현하고자 했던 사대부들에게 각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선원 김상용의 삼남 수복 김광현은 병자호란 때 아버지 김상용이 1637년 1월 22일 강화도에서 순절하자 그 이듬해 1월 거처를 서해 태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상용의 3년상을 마치자마자 다시 홍성 갈산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이때가 1639년입니다. 수복 김광현은 조선 후기의 부제학 청주 목사를 역임한 문신입니다. 안동 김씨 홍성 입향조인 김광현의 손자가 바로 갈산 오드리의 청주 김성달입니다. 김성달의 부인은 연안 이씨 월사 이정구의 증손녀인 이옥제입니다. 이옥제는 조선시대의 뛰어난 여류 시인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딸 김호연제가 바로 동춘당 송준길의 며느리이며 그녀 또한 조선사에 손꼽히는 여류 시인입니다. 지산 김복한 선생은 바로 이 안동 김씨 수복 김광현의 직계 11대의 손입니다. 지산 선생보다 29살이 어린 백야 김좌진 장군 역시 이 집안의 후손입니다. 또한 독립운동의 거두인 김좌진 장군의 구촌 숙부가 되는 김옥균, 먼 친척의 동생뻘인 김종진 등이 모두 이 안동 김씨 혈족입니다. 지산 선생은 조선 후기 승정원 승지를 지냈고요. 형조 차미 등을 역임한 문신입니다. 그리고 의병장입니다. 본관은 안동이고요. 자는 원호, 호는 지산이며 충청남도 홍주 출신입니다. 지산 선생은 1860년 7월 24일 홍주군 조휘국, 지금으로 치면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에 있는 조실골 마을입니다. 조휘곡에서 안동 김씨 봉진과 연안이 씨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고 1924년 3월 29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선생은 문충공 김상용의 12대 종손으로 12대 종손으로 당색은 노론이었습니다. 선생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는데요. 6살 때 부친이 죽고 한 해를 넘기지 못한 때 모친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에는 선생을 돌보던 조부마저 타계한 뒤 종조부 김민근이 거둬 학문을 가르치며 키웠습니다. 음직으로 벼슬을 시작하여 참봉을 지냈고 순종이 왕세자 시절 서연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1892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 부교리가 됐고요. 이듬해에는 시강원 사서에 제수됐습니다. 이후 홍문관, 사관원, 성균관, 대사성, 형조 차미를 역임하였습니다.
1894년 승정원 승지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7월에 갑오 경장이 시작되자 기울어져가는 국군을 한탄하며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자정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갑오 경장이란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을 말합니다. 지금은 갑오 경장이란 말 대신 갑오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듬해 8월 명성 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리자 홍주 지역 유생들과 이종 사촌 형인 이설, 안병찬 등과 같이 홍주 목사 이승우에게 권유해 항일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승우가 일제와 내통함으로써 일본군에게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1896년 고종의 특지로 석방됐고요. 성균관장, 중추원 의관에 임명됐으나 외적과 역적들을 토벌하지 못했다 하여 사퇴하고 후진 양성에 몰두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인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이설과 함께 이지용, 박재순, 이완용 등 을사 5적의 참수를 간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또다시 이설, 안병찬, 민종식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나 재차 실패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선생은 이때 일본군에게 고문을 당하여 불구가 됐습니다. 1905년 다시 투옥되었다가 석방됐습니다. 1906년에는 민종식과 홍주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가 체포됐고요. 서울로 압송돼서 경무청에 수감됐습니다. 재판 중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굴하지 않고 을사오적의 처단 요구를 반복하였습니다. 1907년에도 의병 은닉과 민심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요. 공지로 압송되는 도중에 일본 순검에게 무수히 구타당하고 어렵게 목숨을 건졌으나 그 후유증으로 평생 식사와 용변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병탄들이 들어오는 일제의 심한 감시 속에서 두문불출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문인 임경호를 상경시켜 유림 대표들과 협의하게 하였습니다. 또 영남의 곽종석과 함께 호서 유림을 대표해 전국 유림 137명의 서명을 받아 파리 강화회의의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여기서 파리 강화회의란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의 종교를 위하여 승전국들이 파리에서 개최한 강화회의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3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고요. 오스트리아와 생제르맹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가리아와 뇌이 조약을 체결하고 헝가리와 트리아농 조약을, 튀르키예와 세브르 조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에 발각돼서 모두 붙잡혔는데요. 옥중에서 중병으로 90여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1921년부터는 인지사를 세워 후진 양성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홍주 의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의병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1차 홍주 의병은 1895년부터 1996년 홍주 의병은 안창식 등 유생들이 김복한을 총수로 추대해 반개화, 반침략론을 실천에 옮긴 반일투쟁입니다. 안창식은 청양유생 최광목 등과 함께 1895년 11월 28일 화성에서 향회를 통해 의병 활동을 결의하고 180여 명의 민병을 모집했습니다. 다음날 안창식의 아들인 안병찬과 최광목이 이들을 인솔해 홍주성에 들어갔습니다. 12월 1일 저녁에는 정산과 청양의 이봉학, 이세영, 김정하 등 수백 명이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12월 2일 박창로가 수백 명을 데리고 왔으며 청양의 이창선은 청양 군수 정인희의 명령에 따라 수백 명을 인솔하고 홍주성에 직결했습니다. 지산 선생은 안병찬, 이봉학, 이상린 등과 비밀히 연락을 취해 의병 봉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산선생은 12월 2일 수백 명의 민병이 관하에 집결했을 때 거사하기 앞서 경무관 강호선과 참서관 함인학의 목을 베어 높이 걸어 관찰사의 뜻을 굳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찰사 이승우는 이들을 살려줄 것을 호소하고 결국 의병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다음날 홍주 관하에 창의소를 설치하고 지산선생을 의병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창의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관찰사가 배반하고 지산선생 등 23명을 구금시켰습니다. 이들 중에 지산선생 등 6명은 법부의 훈령에 압송돼 1월 17일 한성재판소에 이송됩니다. 2월 25일 고등재판소 재판장 이범진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종의 특지로 전원 사면 석방됐습니다. 홍주 지역 유생들은 의병의 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군주는 서산 태안방면으로 가 의병을 모집하던 중 의병장들의 석방 소식을 듣고 중지했으며 그 후 청양으로 전수사 조의현을 찾아 거의하려고 했으나 뜻을 펴지 못합니다. 그는 1910년 국치를 당하여는 외놈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자결했습니다. 안창식은 관찰사의 소행과 더욱이 안병찬이 자결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의 재기를 시도합니다. 청양군수 정인회는 12월 6일 정선읍에 진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12월 7일 공주를 향해 진격하던 중 정산의 첼마정 일대에서 공주부에서 파견한 고환이 부대와 전투를 벌였고 이세영은 남포에서 황재현, 이관, 김홍재 등과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2차 홍주 의병은 1896년에 주도했던 안병찬을 비롯해 최광목, 박창로, 이세영 등 을사조약의 늑결 소식을 듣고 의병 투쟁을 통한 국권 회복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며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정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참판 민종식을 찾아가 의병장으로 추대를 했고 홍주 의병은 1906년 3월 15일 예산군 광시에서 첫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홍주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홍주의 동문박 하우령에 진을 치고 홍주성을 공격했으나 관군의 저항에 후퇴해서 화성의 합천 일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일본군과 관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안병찬과 박창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체포됐습니다. 의병장 민종식은 간신히 탈출해서 각지를 자맹하다가 이용규 등과 5월 9일 부여의 지티에서 재기했습니다. 이들은 서천, 남포, 읍성을 함락하고 결성을 거쳐 5월 19일 홍성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홍성의 삼신당리에서 일본군과 싸워 이긴 의병부대는 5월 20일 아침에 홍주성을 점령했습니다. 홍주성에서 패주한 일본군은 공주 병력을 지원받아서 홍주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감행했으나 의병부대는 이를 격퇴시켰습니다. 서울에서 경무고문부의 하이바라 경씨와 조선 경무관 및 그 부하 20명이 증파됐으나 일본 경찰을 체포해 처형했습니다. 그러자 통감 이토는 조차군 사령관에게 군대 파견을 명령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 보병 제60연대 대대장 다나카 소자 지휘하의 보병 2개 중대는 기병 반개 소대와 전주 소비대 1개 소대와 합세해 30일 홍주성을 포위합니다. 의병 측에서도 방어 태세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우세한 화력과 전투 경험이 많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나카 소자의 지시에 따라 30일 밤 11시에 동문인 조양문에서 약 500m 지점 숲속에 잠복했으며 31일 오전 2시 반 기마병 폭발반이 동문을 폭파시켰습니다. 이를 신호로 일본 보병과 헌병대, 경찰대가 기관포를 쏘며 성문 안으로 진입합니다. 2중대 1소대와 4중대 1소대는 각각 갈매지 남쪽 고지와 교동 서쪽 장애물 도로 입구에서 잠복해 의병부대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31일 오전 4시경 홍주성은 일본군에 의해 완전히 장악됩니다. 일본군은 기마병을 시켜 의병을 추격 사살케 했습니다. 이때 양민 역시 다수 희생이 됐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측이 10여 명 사살된 반면 의병 측은 참모장 최광목 부자와 운양관 성재평과 전태진, 서기환, 전경호를 비롯해 3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체포된 의병의 수는 145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 김상덕 등 78명은 서울로 압송됐고 이들은 일본군 사령부의 신문을 받고 윤석봉 등 70명은 7월에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유전군, 안항식, 이상구, 신현두, 이희식, 남규진, 최상집, 문석환 등 9명은 대마도로 유배돼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이세영은 6월 체포돼 겨울에 종신유배형을 선고받고 황주의 철도에 유배됐습니다. 홍주성 전투에서 패퇴한 민종식 등은 성을 빠져나와 재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 현곡에 있는 이남규의 집에서 이남규, 이용규, 곽한일, 박윤식, 김덕신, 이성락 등이 모여 거의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11월 20일에 예산을 공격해 활동의 근거지로 삼기로 결정하고 민종식을 다시 대장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일진 회원의 밀고로 11월 17일 새벽에 일본 헌병 10여 명과 지방병 40여 명 그리고 일진 회원 수십 명의 포위 습격을 당해 곽한일, 박윤식, 이성락 등이 체포됐고 이남규, 이충구 부자도 함께 체포돼 온갖 악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체포된 곽한일을 비롯해 박윤식, 김덕진, 정재호, 황영수, 박두표 등 종신유배형을 받고 전라도 지도로 귀양갔으며 홍순대, 김재신은 고군도로 귀양갔습니다. 민종식은 11월 20일 체포돼 1907년 7월 3일 교수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음날 내각회의에서 종신유배형에 처해져 진도에 종신유배됐습니다. 이로써 예산에서의 재기는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진산 김복환 선생과 홍주 의병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